누적 주행 거리 20만 킬로미터를 뛰고도 무릎 연골과 장경인대가 20대 청년처럼 멀쩡한 마스터즈 러너들의 진짜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달리기 전에 10분, 20분씩 땀을 흘리며 다리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아주 꼼꼼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상식을 살짝 깨보겠습니다. 달리기 전에 제자리에 서서 근육을 꾹꾹 눌러 늘려주는 그 정적 스트레칭, 무조건 절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유연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분들에겐 부상 방지를 위해 분명 의미가 있는 과정이죠. 하지만 이 스트레칭, 내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목적도 모른 채 달리기 직전에 근육을 억지로 길게 이완시켜버리면 그것이 부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의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게 만들어 관절의 피로도를 높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무작정 늘리는 게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2026년 현재 전세계 스포츠 의학계와 생체역학계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내놓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와 스포츠 의학으로 여러분의 러닝을 교정하고 병원비를 아껴드리는 러닝 큐레이터 Y러너입니다. 오늘 저는 낡은 상식에 갇혀 스스로 무릎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20만 킬로미터를 버텨내는 관절의 비밀, 그리고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방어하는 현대 스포츠 의학의 통합적 훈련 전략을 상세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달리기 전 목적 없는 정적 스트레칭이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생체역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러닝은 우리 몸의 근육과 건이 가진 탄성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대한 스프링 운동입니다. 발이 땅에 착지할 때 충격을 흡수하고 그 에너지를 다시 튕겨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달리기 직전에 근육을 억지로 길게 늘려놓는 정적 스트레칭을 45초 이상 지속하면 우리 몸의 근육과 인대라는 고무줄이 일시적으로 헐렁하게 늘어나 버립니다. 생체역학적 용어로 근건 단위의 강성이 떨어지면서 텐션이 약해지는 겁니다. 물론 운동이 다 끝나고 나서 뭉친 근육을 풀어줄 때는 이 이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 땅을 딛고 차고 나가야 하는 달리기 직전에 헐렁해진 고무줄을 달고 뛰면 지면 반발력을 추진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근육이 팽팽하게 충격을 튕겨내지 못하니까 그 충격 에너지가 고스란히 무릎 관절의 얇은 연골과 골반 옆에 붙어있는 장경인대로 직접 전달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신경계가 근육에 보내는 수축, 신호마저 느려져서 발목이 불안정해지고 러닝 이코노미는 바닥을 칩니다. 부상을 막겠다고 수행한 맹목적인 스트레칭이 오히려 당신의 관절에 부담을 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달리기 전에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20만 킬로미터를 뛰어도 끄떡없는 관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20만 킬로미터 마일리지의 첫 번째 과학적 비밀인 근막의 수분 공급, 즉 생화학적 수화작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근막은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을 겹겹이 싸고 있는 콜라겐 섬유층 사이사이에 히알루론산이라는 점액 물질이 꽉 차 있는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윤활 시스템입니다. 이 히알루론산은 틱소트로피라는 아주 기가 막힌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차갑게 식어 있을 때는 고체 젤리처럼 끈적하게 굳어버립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나 하루 종일 사무실 의자에 앉아 부동 자세로 모니터만 보고 있을 때 이 히알루론산 사슬이 서로 엉겨붙어서 근막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고밀도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퇴근하고 무작정 뛰어나가거나 무리하게 다리를 찢으면 굳어있는 근막층이 부드럽게 미끄러지지 못하고 강제로 뜯어지면서 미세 손상이 발생하고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도 뼈는 멀쩡한데 계속 무릎 바깥쪽이 찢어질 듯이 아픈 장경인대염이나 발바닥이 아픈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근막이 말라붙어서 생기는 점탄성 붕괴 때문입니다. 이 굳어버린 근막에 수분을 공급하고 부드럽게 녹이려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열과 기계적인 마찰을 가해야 합니다. 케첩병을 흔들어야 내용물이 묽어져서 잘 나오는 것과 똑같은 물리학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전에는 가만히 서서 근육을 늘리는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폼롤러로 근막을 부드럽게 비벼서 마찰열을 내고 다리를 앞뒤로 흔드는 레그 스윙이나 골반을 돌려주는 런지 트위스트 같은 동적 스트레칭을 비중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동적 스트레칭으로 심부천을 40도 가까이 끌어올려야 히알루론산의 구조가 풀리면서 근막이 물처럼 부드러워지고 근육이 브레이크 없이 매끄럽게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달리기 전에는 열과 마찰을 내는 동적 스트레칭 위주로 관절을 예열하고 달리기 후에는 짧아지고 긴장된 근육의 길이를 푹 쉬면서 늘려주는 정적 스트레칭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 공식 하나만 완벽하게 지켜도 원인 모를 찌릿한 통증으로 일주일에 2번씩 정형외과 가서 최충격파 맞을 돈 수십만 원을 거뜬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동적 회복, 즉 액티브 리커버리의 위대한 효과입니다. 여러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게 5km, 10km 트랙을 돌고 나서 결승선 통과하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당신의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고강도로 달리기를 하면 우리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에는 젖산과 수소이온이라는 대사 부산물이 잔뜩 쌓입니다. 현대 생리학에서는 젖산을 우리 몸이 사용하는 고급 대체 에너지원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허벅지에 꽉 찬 이 젖산을 얼마나 빨리 간과 심장으로 보내 다시 산화시키고 에너지로 재활용하느냐입니다.
달리기를 멈추고 가만히 앉아버리거나 그 자리에 들어놓으면 펌프질을 하던 다리 근육의 골격근 펌프가 그 즉시 멈춰버립니다. 밑으로 쏠렸던 엄청난 양의 피가 심장과 뇌로 돌아가지 못하는 혈액 정체 현상이 발생합니다. 강도 높게 뛰고 나서 갑자기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는 이유가 바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쌓인 젖산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허벅지 조직에 고여서 며칠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근육통을 유발합니다. 이걸 완벽하게 막아내고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려면 다 뛰고 나서 절대 그 자리에 멈추지 마십시오. 최소 5분에서 10분 동안은 옆 사람과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한 강도로 천천히 저심박 슬로우 조깅을 하거나 걸어야 합니다. 심박수를 서서히 떨어뜨리면서 다리 근육을 가볍게 수축시켜주면 우리 몸의 골격근 펌프가 계속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피가 돌면서 정맥 환류량을 유지하고 허벅지에 쌓인 젖산을 산화 능력이 뛰어난 지근 섬유와 심장으로 빠르게 실어 나릅니다. 젖산이 산소와 만나서 깨끗하게 연소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낮은 강도의 가벼운 조깅은 운동이 끝난 후에도 체지방을 산화시키는 초과산소 섭취량 구간을 길게 유지해줍니다. 노폐물을 치우고 널뛰던 자율신경계의 밸런스까지 안정적으로 되돌려주는 훌륭하고 과학적인 방법이 바로 동적 회복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털썩 주저앉았다가 다음날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는 건 병원비를 낭비하는 안타까운 짓입니다. 세 번째, 위대한 생체역학의 진실은 바로 대한민국 러닝계를 지배하고 있는 180 케이던스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동호회에 가면 누구나 1분에 180번 발을 굴러야 부상을 안 당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18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1984년 스포츠 의학자 잭 다니엘스 박사가 올림픽 무대를 뛰는 최정상급 엘리트 장거리 선수들의 주법을 관찰하고 도출해낸 평균 수치입니다. 물론 180이라는 리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기준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7분, 8분 페이스로 뛰는 초보 러너들이 이 엘리트들의 올림픽 기준을 자신의 신체 조건도 모른 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골반이 틀어지며 생체역학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190cm인 사람과 150cm인 사람의 하체 역학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최적의 케이던스가 똑같이 180일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속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천천히 뛰는 조깅 페이스에서 호흡도 안 터졌는데 억지로 180박자를 맞추려다 보면 동작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오히려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케이던스를 높이라고 조언하는 걸까요? 180이라는 맹목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현재 넓은 보폭을 자연스럽게 줄여서 오버스트라이딩이라는 치명적인 브레이크 자세를 막아내는 것이 생체역학의 진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케이던스가 낮은 러너들은 천천히 뛸 때 공중에 떠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보폭을 엄청나게 넓게 가져갑니다. 발이 내 몸의 무게중심, 즉 골반보다 한참 앞쪽에 쿵 하고 떨어집니다. 바로 이 순간 앞으로 나아가려는 관성과 땅을 딛는 발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며 치명적인 제동력이 발생합니다. 이 제동력은 당신의 무릎 연골과 정강이 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뛰는 자연스러운 케이던스에서 딱 5%에서 10%만 리듬을 의식적으로 올려보십시오. 마법처럼 보폭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발이 당신의 골반 바로 아래 수직 하방에 가볍고 사뿐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니 무릎 연골이 닳아버릴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를 얻습니다. 지면 접촉 시간도 짧아져서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 몸이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수직 진폭도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착지할 때마다 체중의 3배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온몸의 근육과 건의 탄성으로 분산시키는 가장 과학적이고 돈 한 푼 안 드는 공짜 기술이 바로 나에게 맞는 케이던스 조절입니다. 20대와 30대 청년 러너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심폐지구력과 인대의 탄성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시기이므로 억지로 보폭을 넓히기보다 속도가 빨라지면 자연스럽게 케이던스도 함께 올라가는 물리 법칙을 몸으로 체화해야 합니다. 무릎 아프다고 5만 원, 10만 원짜리 비싼 보호대 사고 무의미하게 테이핑 감을 돈으로 당장 당신만의 리듬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훗날 십자인대가 손상되고 무릎 연골이 닳아 날아갈 수술비 2천만 원을 현명하게 방어하는 가장 지적인 투자입니다. 자, 이제 슬프지만 뼈저린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40대와 50대 중년 러너들입니다. 30대 중후반을 넘어가면 최대 산소 섭취량은 매년 1%씩 깎이고 폭발적인 파워를 내는 속근 섬유는 매년 2%에서 4%씩 서서히 사라지는 근감소증이 시작됩니다. 몸속의 뼈와 연골, 인대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0대 마스터스 레어너들의 평균 케이던스는 20대와 거의 똑같은 170 수치를 유지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몸이 젊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지면을 차고 나가는 발목 관절의 파워와 종아리, 근육의 힘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땅을 강하게 못 미니까 자연스럽게 보폭이 줄어듭니다. 뇌는 줄어든 보폭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걸음 빈도수, 즉 케이던스 자체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신경근육적 보상 전략을 발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가 무릎 통증을 겪을 때 40대, 50대는 발목 힘이 부족해져서 아킬레스건 염증과 종아리, 근육 손상 같은 연부 조직 부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중년 여러분, 예전처럼 넓은 보폭으로 날아가겠다는 환상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십시오.
헬스장에 가서 하체 근력 운동을 통해 종아리와 발목 근육을 꾸준히 단련해야만 당신의 달리기 수명을 안전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0대에 접어든 초기 노년기 러너 여러분입니다. 65세를 기점으로 당신의 다리는 더 이상 충격을 완벽하게 튕겨내는 탄력 있는 스프링이 아닙니다. 생체역학적으로 하지 강성이 20대 청년들보다 20%가량 현저히 저하됩니다. 유연성이 떨어지고 무릎이 뻣뻣해지니까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듯 지면 충격을 뼈로 크게 받아냅니다. 수직지면 반발력 충격, 피크가 젊은 층보다 18%나 더 큽니다. 이 상태에서 젊은 시절처럼 보폭을 넓히고 내리막길을 무리하게 달리면 무릎 연골이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60대 러너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충격 흡수입니다.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신고 관절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2024년 성인 케이던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이 심폐의 기능을 잃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강도 걷기에서 1분에 105보 이상, 고강도 조깅에서는 1분에 115보 이상의 쟁얼음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나이가 들어 다리가 무겁다고 산책하듯 천천히만 걷다가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져 훗날 병원비와 간병비로 수천만 원을 지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경이로운 생체역학적 변화는 70대와 80대 후기 노년층에서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달리기 속도가 뚝뚝 떨어지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70대, 80대 마스터스 러너들의 속도가 느려진 이유를 분석해보니 발걸음이 느려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면을 박차고 허공으로 솟아오르는 발목의 파워가 크게 저하되어서 공중에 떠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필연적으로 보폭이 좁아진 겁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뇌와 중추신경계는 줄어든 보폭을 만회하기 위해 젊은 러너들보다 오히려 발걸음 빈도수를 4%에서 6% 더 빠르게 가져가는 고빈도 단보폭이라는 훌륭한 적응 전략을 창간해냅니다. 근력이 부족해서 다리를 시원하게 뻗지는 못하지만 총총 걸음으로 부지런히 발을 굴러서 지면 충격을 최소화하고 속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80대 초고령 러너들의 상위 20%, 케이던스가 70대보다 오히려 더 높게 측정되는 역전 현상도 관찰됩니다. 2026년 학계에 보고된 81세 스페인 러너는 70세부터 대회를 뛰기 시작해서 킬로미터당 5분 44초 페이스로 50km 울트라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노년의 몸이라도 꾸준히 높은 케이던스로 훈련하면 뇌신경과 근육의 퇴행을 지연시키고 훌륭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게다가 노년층의 높은 케이던스는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발을 빠르게 구를 때 근육에서 이리신이라는 운동 호르몬이 분비되어 뇌로 들어가 뇌유래신경 영양인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해마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20% 이상 낮춰줍니다. 수백만 원의 요양병원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가 바로 경쾌한 케이던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라톤 풀코스나 장거리 훈련 후반부에 마주하게 되는 케이던스 표류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 30km 지점을 넘어가면 다리가 무거워지면서 초반에 유지하던 180 케이던스가 170이나 160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때 많은 아마추어 러너들이 체력이 떨어졌다고 자책하며 억지로 발을 더 빨리 구르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전세계 최정상급 엘리트 마라토너들조차도 결승선이 다가오면 케이던스가 하향 곡선을 그리며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닙니다. 우리 뇌 중추신경계가 근육의 심각한 손상을 막기 위해 스스로 발구름의 주파수를 늦추는 고도의 생존 전략입니다. 장거리를 뛰면서 폭발적인 힘을 내지만 피로에 몹시 취약한 속근 섬유들이 먼저 고갈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똑똑한 신경계는 수축 속도는 느리지만 아직 에너지가 질기게 남아있는 지근 섬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페달링이나 발구름의 리듬을 늦춰버리는 겁니다. 즉, 당신의 케이던스가 후반부에 떨어지는 것은 몸이 생체역학적 효율성과 대사적 효율성 사이에서 타협을 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들은 케이던스가 떨어지는 순간 보폭을 억지로 넓혀서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다리에 힘도 부족한데 억지로 발을 뻗어 오버스트라이딩을 하니까 그 무자비한 지면 충격이 이미 피로해진 무릎, 연골과 고관절로 여과 없이 전달되는 겁니다. 장거리 후반부에 케이던스가 떨어지는 것 자체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그 빈자리를 억지 보폭으로 채우려는 순간 관절 부상 위험이 급증합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케이던스가 밀린다면 차라리 속도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보폭을 함께 줄여서 쟁얼음으로 전환하십시오. 그것이 후반부 부상의 늪에서 당신의 십자인대를 구출해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더해 당신의 케이던스를 자연스럽게 교정하고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드라마틱하게 줄여줄 수 있는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장비의 비밀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신이 신고 있는 러닝화의 드롭 구조입니다. 드롭이 뭡니까? 신발 뒤꿈치와 앞코의 높이 차이입니다. 시중에 파는 초보자용 러닝화들, 상당수가 뒤꿈치가 10mm 이상 높은 고드롭 러닝화들입니다. 이런 신발을 신으면 우리 뇌는 뒤꿈치에 쿠션이 충분하니까 안심하고 뒤꿈치부터 땅에 찍어버리는 후족부 착지를 무의식적으로 자주 하게 됩니다. 뒤꿈치로 착지하려면 필연적으로 발을 몸통보다 앞쪽으로 뻗어야 하고 이것이 앞서 그토록 경고했던 오버스트라이딩과 제동 충격량을 증폭시킵니다. 그런데 신발 뒤꿈치와 앞코의 높이 차이가 5mm 이하로 비교적 평평한 저드롭 러닝화를 신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2024년 모션 캡처를 활용한 최신 생체역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드롭 러닝화를 신는 것만으로도 러너들의 발은 무의식적으로 몸통 수직 하방에 가깝게 떨어지며 자연스럽게 발 중간으로 딛는 중족부 착지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착지 위치가 몸쪽으로 당겨지니까 당연히 보폭이 줄어들고 줄어든 보폭만큼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은 알아서 케이던스를 5%에서 10% 가까이 끌어올리게 됩니다. 당신이 억지로 박자를 세지 않아도 신발의 구조적 도움 하나만으로 뒤꿈치에 가해지는 충격 피크를 대폭 감소시켜버리는 놀라운 방어 효과가 입증된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고드롭 신발만 신던 사람이 갑자기 뒤꿈치가 낮은 신발을 신으면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에 일시적으로 뻐근한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저드롭 신발만이 완벽한 정답이라고 극단적으로 단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성적인 무릎, 앞쪽 통증이나 정강이 불편함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당신의 러닝화 구조부터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굽이 지나치게 높은 신발 대신 낮은 드롭업의 신발을 조심스럽게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케이던스를 높이는 훈련을 병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뼈와 관절을 보호하는 가성비 좋고 확실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연령대를 아울러서 당신의 케이던스와 달리기 자세를 어떻게 교정해야 할까요? 단순히 발만 빨리 구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뇌에 단단히 박힌 무의식적인 보행 습관을 바꾸기 위한 4가지 과학적 프로토콜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타겟 설정입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뛰는 자연스러운 기본 케이던스를 스마트워치로 파악하고 거기서 딱 5%에서 10%만 목표를 높이십시오. 둘째, 가장 중요한 속도 통제입니다. 뇌는 발을 빨리 구르라고 하면 보폭을 줄이는 게 아니라 달리는 속도 자체를 올려버려서 숫자를 맞추려는 오류를 범합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관절이 받는 충격은 더 커집니다. 스마트워치 화면에 현재 페이스와 케이던스를 동시에 띄워놓고 속도는 변하지 않게 통제한 상태에서 케이던스만 5% 올려야 뇌가 보폭을 줄이면서 무릎 관절의 부담을 덜어내는 적응이 일어납니다. 셋째, 귀에 메트로놈 어플이나 목표 박자에 맞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시각적인 집중보다 청각적인 단서가 뇌의 운동 중추를 무의식적으로 교정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넷째, 점감적 피드백을 명심하십시오. 훈련 내내 메트로놈 소리에만 의존하면 이어폰을 빼는 순간 원래의 낮은 케이던스로 돌아가 버립니다. 처음 5분 10분만 기계 소리에 맞추고 그 다음에는 기계를 끄고 당신의 발소리에 집중해서 리듬을 유지하십시오. 시계 알람을 설정해서 목표에서 벗어날 때만 진동이 울리게 하는 모니터링 새로운 리듬을 내 것으로 만드는 완벽한 전략입니다.